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아줌마예요. 외동아들인 자기 아들만 죽어라 쫓아다니며 며느리인 절 못살게 굴던 시모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네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워낙 똑똑했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수재이니 잘난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저도 자식 새끼 키워보니 애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의 외아들에 대한 집착은 정말 대단했어요. 완전히 영화 미저리의 실사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모가 180도 달라져서 요즘엔 적응이 잘 안 될 정도예요. 항상 구박만 하고 미워만 했던 저와 제 아이에게 고마워하며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시모로부터 당한 게 많으니 어느 게 본 모습인지 아직 의심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모가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 것에는 친정엄마의 공이 정말 컸어요. 친정집이 흙수저에 농사 짓는 집이라고 시모가 처음부터 엄청 싫어했죠.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일쑤였죠.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을 다 감수해가면서까지 오직 큰딸인 저의 행복을 위해 시댁의 정성을 다해 잘하셨어요. 만일 저였으면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했을 일들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 다 버리고 해주신 거죠. 아휴, 그간 시모 때문에 친정 부모님 마음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뒤엎고 이혼하고 나와버리고 싶네요. 하지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시모의 선함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팔짱 끼고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모가 벼락 맞은 것처럼 180도 변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상세히 밝혀볼게요. 제 인생의 하소연 한풀이를 해볼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집안 각각이 조상 대대로 흙수저 소장농 집안이었어요. 땅 한 평 없이 죽어라 남의 땅 읽어주고 소정의 품삯을 받아 생활해오던 집안이었죠. 친정 부모님 또한 보고 자란 게 농산일이었기에 다른 걸로 성공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농사로 삶을 개척하려 하셨죠. 농사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실제 나이 30대였지만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갈라진 할배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특히나 농산일은 날씨의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하면 농업인들은 농작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첫째 딸이었던 저도 덩달아 잠을 못 자고 어렸을 때부터 날씨에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금슬이 좋으셨기에 첫째 딸인 저를 포함해 딸 넷을 내리 낳으셨어요. 아마 아들을 낳기 위해 딸만 4명을 낳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자식들이 죄다 딸이라 섭섭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4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며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늘 화목했죠.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애도 좋고 그 흔한 다툼도 한 번 없이 항상 웃음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6 식구가 늘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자 친정 부모님은 돼지 축사도 해보고 우리 농장도 해보며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네 자매는 열과 성을 다해 부모님 일을 도왔죠. 그런데 우리 6 식구의 노력이 정말 무색하게도 결과는 처참했어요. 돼지 농장이 조금씩 잘 되려나 싶으면 돼지 콜레라가 돌아서 싹 다 살처분 대상이 되어버렸죠. 오리 농장도 수익이 날까 싶으니 조류 독감이 유행해 정성 들여 키운 오리들이 다 죽어나갔고요.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못할 정도였어요. 눈물 많고 마음 여린 엄마는 우리들이 다 잠든 새벽녘에 뒷마당에 나가 꺼이꺼이 우시더군요. 우리 네 자매도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다시금 농산일로 귀기했죠.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큰 욕심 안 부리고 쌀농사, 고추농사 지어 6 식구 입에 풀칠만 하자라고 다짐하셨어요. 그나마 조그만 땅을 사서 더 이상 소장농 노릇은 안 해도 되었죠. 자그마한 땅 주인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군요. 우리 논밭에 한 100배는 돼 보이는 듯한 평수에 웬 아방궁 같은 대저택을 짓고 있었어요. 이 마을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장님께 대체 뭔 공사인지 여쭤봤죠. 아, 저기 대저택 말이야.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지역에 지사를 크게 내면서 외동아들이랑 딸랑 3 식구가 살 집을 저리도 크게 짓는 거래. 회장이 직접 이 지역에 살면서 지사 업무를 진두지휘한다나 뭐래나. 내 참, 300명이 살아도 될 만큼 큰 집에 딸랑 3 식구라니 참으로 웃기지? 가난한 농민들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큰 집이었죠. 입만 쩍 벌리고 있는데 그 집 공사장으로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더군요. 벤츠 뒷창문이 열려 있어서 누가 타고 있나 봤더니 내 또래에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저 집 회장이란 사람의 아들이 분명했죠. 와, 잘생겼다. 완전히 탤런트처럼 생겼네? 서울 부자들은 저렇게 다 잘생겼나? 우리 네 자매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에 침만 꿀꺽 삼키고는 다시 엄마 아빠 농사일을 도와주러 갔죠.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전학생이 있다며 소개시켜 주더군요. 자, 서울에서 전학 온 김진헌이라는 학생이다. 지난해 아버님께서 이번에 우리 학교 전체 화장실을 싹 다 신식으로 고쳐주시기로 했다. 일동 박수! 그 아방국엔 살 거라는 회장 아들이잖아? 캬, 역시 잘생기긴 했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그 남학생이 맞았어요. 제 나이 고등학교 1학년, 한창 사춘기 여학생이었기에 잘생긴 남자아이와 친해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었죠. 마침 진환이는 제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자주 뒤를 돌아보며 제게 학교 생활 이것저것에 대해 묻더군요. 그때마다 당연히 매우 친절한 태도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친구로서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네요. 진환이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곱게 컸기에 성격도 유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성질머리가 고약스럽더군요. 하교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진환이의 엄마, 그러니까 회장 와이프가 뚝방길을 걸어가더군요. 이미 아방궁 같은 대저택이 완공되어 오고 가는 얼굴을 자주 보았기에 저희 부모님은 먼저 아는 척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 집 사시는 사모님이시죠? 저희는 이 아래 빨간 기와집 사는 주민입니다. 집을 마치 대골같이 멋들어지게 지으셨네요. 이 마을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죠 뭐. 저희 엄마 아빠가 모자를 벗고
허리까지 숙여가며 진안이 엄마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돌아오는 아줌마의 반응은 진짜 어이없더군요. 여기 일꾼이에요? 어디서 같은 주민으로 엮어서 아는 척을 해?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아, 여기가 논밭이야? 아님 똥습관이야? 소똥 냄새가 천지의 진동을 하네 아주. 남편한테 얘기해서 얼른 서울로 떠나든지 해야지.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대뜸 가르침을 뱉으며 우리 부모님에게 사람 대접을 안 하더군요. 진짜 재수없는 여편네였죠.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휴, 서울 부잣집 출신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 저 집 외동아들은 인사도 잘하고 좀 착해 보이던데 누가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갈지 아주 고생길이 훤하구만. 나도 가르침이나 뱉어야겠다. 진안이 엄마의 성격이 개떡 같다는 것과는 별개로 진안이와는 친구로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진안이는 서울에서 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건지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야, 너 전과목 올백 맞은 거야? 야, 진원아, 너 천재 아니니? 진짜 대단하다. 에이, 천재는 무슨. 그냥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뿐이니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내 목표가 서울대 의대라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아.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구나. 난 엄마 아빠 일 도와주는 게 주 임무였고 공부는 늘 뒷전이었는데. 저도 지난 일을 따라 고2 정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못 들어갈 실력이었던 저는 점점 성적이 올라 고3 때 되니 서울 4년제에 입학할 성적까지 되더군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농사일 덜 도와주는 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시다가 점점 상승하는 성적표를 보시고는 가능성을 약간 보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을 고3 때 돼서야 처음 들었네요. 진안이와 늘 붙어 다니며 학교에 마련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몇 명 없는 전교생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며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야, 아람아, 너희 진환 서방님 어디 계시냐? 공부를 빌미로 니네 가족보다 더 붙어 다니는 거 아니니?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한다며? 선생님 안 계시는 주말에 공부하면서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하는 거 아냐? 야, 무슨 서방님이냐? 우린 그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이일 뿐이야. 진환이는 서울대 의대 목표라서 전국 등수 신경 쓰는 아인데 괜히 걔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점점 진환이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콩닥콩닥한 마음을 숨기고 그 아이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그 중요한 고3 생활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던 진환이에게 말이죠. 진환이네 아버지가 야심차가 밀어붙이던 이 지역 사업이 아주 폭삭 망해버려서 그 여파가 서울 본사에까지 미쳤다더군요. 그래서 서울 본사도 휘청거려서 이것저것 시한폭탄 맞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마을에 별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었지만 전 일단 모른 척했어요. 그러기를 한 달 후 진환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더군요. 저희 집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진환이었어요. 아람아, 우리 아빠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 충격으로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근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온갖 빚쟁이들이 시골집에도 다 들러붙어서 급하게 서울로 전학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랑 둘이 외삼촌 집들 전전하며 살아야 한대.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아람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진원아, 서울 가서도 네가 공부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 점점 살 길이 보일 거야.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편지를 써도 좋아. 네 마음이 진정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도움이든 줄게.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린 고3이니 공부 마무리도 잘하고. 알겠지? 슬프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다독였지만 결국 그의 진환이가 목표로 하던 서울대 의대는 불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부라곤 담을 쌓았던 저는 진환이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결과 인서울 4년제 끄트머리 대학에 붙을 수 있었죠. 대학 합격보다 더 기뻤던 건 제가 그 과에서는 1등으로 붙어서 4년 전액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선 그동안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으니 장학금까지 받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경사가 났어요. 저희 아빠가 플랜카드까지 붙인다는 걸 가까스로 막았죠. 아빠,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 4년제 제일 꼬라비인 대학 붙은 걸 무슨 자랑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여요. 아, 창피하게. 그래도 가족들의 크나큰 축하를 받으니 나름 뿌듯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기 위해 상경했죠. 제 머릿속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수를 하고 있을 진환이 걱정뿐이었어요. 상경하자마자 초췌해진 진환이를 만났어요. 우린 터미널에서 만나자마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서로 껴안고 몇십 분을 엉엉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었죠. 우린 두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안에 있던 햄버거집으로 가서 햄버거를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진환이의 외가 쪽도 꽤 괜찮게 산다고 들어서 외삼촌 댁에 엄마와 함께 머물며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군요. 외삼촌들이 우리 아빠 회사 잘 나갈 때는 아첨하고 돈 빌려가기 바빴는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와 내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니 다들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더라. 아무리 피 섞인 친척이라도 다 필요 없더라고. 아이씨, 또 삼촌들한테 멸시받은 생각하니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네. 네 앞에서 창피하게. 내 앞에서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다 말하고 다 울어버리고 네 속 풀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 벌써 알바자리 구해놨어. 최저시급보다 좀 더 주더라고. 너 재수학원 다니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다닌다고 했지? 외삼촌 집에 있지 말고 기숙학원에서 살면서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알바 열심히 해서 학원비 대줄게. 뭐? 아람아,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왜 네 돈을 받아. 그냥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좀 먹으면서 공부하면 돼. 자존심 상해서라도 네가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 못 받아. 진원아, 난 지금껏 살면서 일하는데 도 같은 애야. 공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걸? 그깟 자존심이 밥 안 먹여주더라. 네가 서울대 의대 합격해서 의사 되면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벌 텐데 그때 이자까지 다 쳐서 갚으면 되잖아. 제발 내 말 들어줘. 그게 지금 내 소원이야.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하니 진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대로 하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대학생활과 알바 두세 개를 병행하는 강행군을 펼친 결과 제 생활비는 물론 진환이 학원비와 시골 부모님 용돈까지 붙일 정도가 되더군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알바비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물론 하루에 쪽잠 4시간 자가며 밤중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결과였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진환이는 무난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4년 장학금 받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훨씬 기쁘더군요. 아람아,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엄마보다 너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제일 먼저 전화한 거야.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남자답게 표현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원하는 거 이뤘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가 학부만 마치면 우리 꼭 결혼하자, 아람아. 그때 되면 내가 근사하게 프로포즈 할게. 고마워, 진아나. 합격해줘서. 나도 널 좋아하는 마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자. 어서 너희 엄마한테도 알려드려. 엄청 기뻐하시겠다. 의대생이 된 남친은 과외 알바를 여러 개 뛰었는데 저와는 버는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비싼 의대 학비는 물론 본인 엄마와 함께 살 전셋집 보증금까지 마련했어요. 그러기 위해 돈을 아끼고 아껴야 하니 여자친구인 제게 선물 하나도 못 해주는 걸 늘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서운한 감정이 안 들었어요. 이상하게 진한이는 내 연인이라는 느낌보단 가족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들었거든요. 진한이는 아직 사귀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마치 사위처럼 아들처럼 정말 잘했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저희 시골집에 내려가 농산일을 도우곤 했죠. 저희 부모님은 비록 집안이 쫄딱 망하긴 했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서울대 의대 다니는 수재인 남친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김장김치를 보내시면 제 것뿐만이 아니라 늘 남친과 남친 엄마 것까지 해보내셨죠. 어마무시한 의대 공부량을 소화하기 위해 남친은 저와 도서관 데이트를 자주 했어요.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말이죠. 덕분에 저도 취업 준비를 제때 하여 한 중견기업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제 곧 졸업과 함께 인턴이 될 예정이었죠. 전 회사원이었기에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과 뜨거운 연애의 결과 조심한다고 했지만 아플싸 혼전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쩌지? 진아나, 나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더니 2줄 나오네. 2-3개 해봤는데 다 2줄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와, 진짜? 대박. 야호. 나 이제 애기 아빠가 되는 거야? 네 잘못 없어, 아람아. 내가 의도한 거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딸일지 아들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내가 인턴 생활 할 병원 산부인과 다니면서 이곳에서 출산까지 하자. 신난다. 어서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장인 장모님께도 임신 사실 바로 말씀드려.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 도장부터 찍자고. 알았지? 넉살 좋은 남친은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울 부모님을 장인 장모님이라 칭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군요. 아람아, 축하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하니?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인걸.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고 아기 키울 생각 마. 키워가면서 갖추면 되는 거야.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큰딸 장하다. 이쯤 되니 남친 엄마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 첫인상이 무척이나 안 좋았던 남친 엄마는 몇 년을 사귀는 동안 저희 엄마 김치며 반찬을 얻어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주말에 쉬고 있는데 누가 쾅쾅 제 원룸 문을 두드리더군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남친 엄마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아줌매는 삿대질을 하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이년아, 이 꼴이 9 달린 구미호년 같으니라고? 기어코 내 귀한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서울대 의대 나온 내 천재 아들이 왜 너 같은 가난뱅이 촌년하고 결혼을 하냐? 하다 안 될 것 같으니 임신까지 했다고? 그런다고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아? 당장 애 떼라. 내가 수술 잘하는 병원 알아놨으니 같이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당장 따라와.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님. 무슨 임신이 장난이에요? 갑자기 쳐들어와선 다짜고짜 애를 때라 말아요. 제 뱃속의 아이는 어머님 피가 섞인 손주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뭐? 무지막지? 너 진짜 무지막지한 게 뭔지 보여줘? 남친 엄마는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전 남친 엄마를 밀쳐버리고 얼른 112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남친도 황급히 오더군요. 남친 엄마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경찰서행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친의 아기를 가졌는데 쌍스런 남친 엄마의 한마디에 아기를 지우긴 죽기보다 싫었어요. 남친도 낙태에 대해선 결사 반대했고요. 엄마, 아직 임신 초기인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어떡해요? 아기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내 귀한 아들아, 내가 널 어찌 키웠는데 저런 버러지 같은 년한테 횟가닥 눈이 돌아서 혼인신고면 애를 낳겠다는 거냐? 서울대 의대 나오고 탤런트 뺨치게 잘생긴 네가 재벌집에 장가를 들어가도 시원차를 파네. 왜 거지 소굴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돈 많은 집에 팔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볼 거 있나요? 우리 집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아람이가 제 뒷바라지 다 해준 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엄마가 뭘 하셔도 전 아람이랑 결혼합니다. 장인 장모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조만간 상견례 자리 마련할게요. 그냥 참석만 하세요. 그토록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예비시모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죠. 예비시모의 비참한 얼굴만 보면 무슨 나라가 망한 줄 알겠더군요. 우리 친정부모님을 보자 다시금 고약한 성질머리가 되살아난 듯 쏘아댔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었죠. 돈도 없는 집안에서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를 넷이나 낳았네? 거지 분수에 맞게 하나, 둘만 낳아야지. 뭐 저렇게 싸질러 댔대? 일단 애부터 싸지르고 보는 건 지 엄마 닮았구만. 저희 부모님도 예비시모의 싸가지에 엄청나게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 가진 죄인으로 최대한 예의를 차리셨어요. 사돈어른, 예전에 시골에서 한번 뵙고는 처음이네요. 그간 바깥어른도 돌아가시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살기가 참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원래부터 귀족 가문에서 자라서 댁들처럼 365일 돈 걱정하진 않아도 되니 값싼 동정 따윈 사절입니다. 게다가 우리 찰난 의사들이 곧 5월 천만원 이상 벌어올 텐데 뭔 걱정입니까? 아휴, 저 맹랑한 아람인지 보람인지 대개 딸이 임신 공격만 안 해왔어도 재벌집 사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더 이상은 댁딸하고 마저 앉아 있기도 싫으니 자, 여기 혼수 목록이나 받고 그대로 다 해와요. 혼수 목록이라 했으나 무슨 공책을 하나 던지고 가시더군요. 그 속엔 빽빽하게 혼수로 해와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죠. 죄다 럭셔리한 외제품에 사치품들 천지였어요. 옆에서 보다 못한 남친이 본인 엄마를 말리더군요. 아니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그냥 아람이 살던 원룸에서 살림 차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기 낳고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런 걸 좁은 집에 다 어디에 쑤셔넣으란 말씀이세요? 그거 너희 것 아니고 내 거다. 내가 머리에 얹고 살든 이고 살든 알아서 할 테니 잔말 말고 그 혼수 목록 다 해와. 난 이만 간다. 예비시모는 자리를 떴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는 묵묵히 그 혼수 목록을 챙기시더군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아람아, 그리고 김서방, 네 혼수들 우리가 적금을 깨서라도 최대한 해볼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우리도 첫째 딸 시집 보내는 도리는 해야 하는 법이니 알았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실제로 적금 여러 개를 해지하여 받은 돈으로 말도 안 되게 비싼 혼수 물품들을 사서 시모 집으로 보냈어요. 물론 남친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시모가 원하던 혼수 목록을 절반 이하로 줄이긴 했지만요. 저희 배는 점점 불러왔고 우린 혼인신고만 한 채 제가 생활하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자기 외동 아들이라면 끔찍이 여기는 시모는 하루에도 몇 통씩 며느리인 제게 전화했어요. 나중엔 전화벨 소리에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네요. 아니 어머님, 제가 임신해서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인데 하루에 수십 통 전화해서 뭘 그리 바라는 게 많으신가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들인 진환 씨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야, 내 귀한 아들 의사 생활하는데 방해할 일이냐? 넌 막달이라고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서 팽팽 놀지 않냐? 네가 우리 아들 따뜻한 밥 잘해 먹이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주말마다 드나들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다. 다 우리 귀한 아들 위해서라고. 실제로 시모는 주말마다 좁디 좁은 원룸집에 와서 꼭 1박 2일을 하고 가더군요. 올 때마다 잔소리 폭탄이었죠. 아이고야, 밥상머리에 송아지를 앉혀놔도 이상하지 않겠다. 내 귀한 의사 아들 풀떼기만 먹일 작정이냐? 이러다 쓰러지면 능력도 없는 네가 책임질 거야. 시모는 또 청개구리가 따로 없었어요.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마탕을 해드리면 나 당뇨인데 이렇게 탄 음식 먹여서 빨리 죽이려는 게냐? 이딴 음식 네가 다 처먹어라. 그래서 마탕에 물엿을 바르지 않고 드리면 너 이딴 식으로 맛없게 요리하면 우리 귀한 의사 아들이 어디 집밥 먹기나 하겠냐? 살림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대체 어느 장단이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맨날 머리에 필터 거르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싸질러 대는 시모에게 지쳐서 나중엔 저도 맞서 싸웠네요. 어머님, 무슨 비위가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저 몸도 무겁고 해서 더 이상 어머님 비위 못 맞추겠으니 이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가끔 명절에는 얼굴 한 번씩 보자고요. 하도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하니 시모가 오는 횟수가 조금은 줄더군요. 그 난리통에 아기를 낳게 되었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야, 너 이제 애기 낳은 지 3달이나 됐으니 나가서 돈 벌어라.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 어머님, 제가 아기 젖주고 케어하느라 잠도 못 자고 좀비처럼 변해 있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저희 회사 1년간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는데 왜 3개월만 쉬고 복직해야 하죠? 우리 애기에 어머님이 봐주기라도 할 건가요? 내 몸도 허약한데 내가 애를 어찌 보냐? 애기는 살고 나는 빨리 죽으라는 거냐? 요즘 어린이집 잘 돼 있던데 거기 보내면 되지. 안 그래? 아직 피덩이 같은 애기 벌써 어린이집 보내서 남의 손타게 하고 싶진 않아요. 1년간은 제가 볼 거예요. 그렇게 독박 육아하며 아기를 보고 있는데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람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빠가 언제부턴가 살이 쫙쫙 빠져서 큰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혈액암 말기란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지금껏 뼈 빠지게 농산일만 하다가 건강검진이란 것도 생전 처음 받아봤는데 네 아빠가 곧 죽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란다. 어떡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암 말기라니. 잘 치료하면 살 수도 있으니 엄마, 너무 걱정 말고 김서방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모셔 오세요. 아니, 제가 당장 애기 데리고 나갈게요. 아빠는 괜히 사위 일하는 곳에 안 좋은 소문 들고 민폐 끼치면 안 된다며 극구 사양하셨지만 남편까지 같이 내려가 아빠를 남편이 일하는 병동에 입원시켰죠. 전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니 간병을 자주 할 수 없었고 엄마가 24시간 늘 붙어 있을 수도 없으니 가끔 간병인을 쓰기도 했어요.
수술비, 간병비 등 돈이 많이 나왔지만 다행히 남편의 월급으로 커버 가능했죠. 정신없던 와중 시모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야, 요즘 내 용돈이 왜 이렇게 확 줄었냐? 내가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압력 넣어서 내 용돈 줄이라고 했지? 나쁜 년. 네 아들만 아들이냐? 네 아들 태어나고 내 용돈이 확 줄었다고. 어머님,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가 혈액암 말기라 애기 아빠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애 아빠 월급에서 충당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다 지금 정신 없으니 조금 아껴서 생활하세요. 저희도 여유 없어요. 뭐? 아니, 암 말기면 이미 다 죽은 사람이구만. 죽은 사람한테 왜 돈을 쓰냐? 산 사람이 살아야지. 당장 내 용돈 똑같이 내놔라.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사돈이 다 죽어가게 생겼다는데. 병원 한번 와볼 생각은 안 하고 용돈 똑같이 달라는 말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네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남편하고만 연락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시모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그 후로는 시모의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남편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친정 아빠 병간호를 했지만 너무 무심하게도 3개월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쯤 그래도 말씀은 조금 하실 수 있을 때라 온 가족이 모여있을 때 유언 비슷하게 남기실 수 있었죠. 다들 고마웠다. 눈 감으면 거뭇거뭇한 저승사자가 눈앞에 보이는 걸 보니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덕분에 행복했어. 고생한다 내 새끼들. 여보,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게 해서 미안해. 아람아, 우리 손자 성모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잘 키워라. 김서방, 자네 덕분에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호강하며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네. 김서방 장인이라며 다들 어찌나 잘해주던지. 진짜 고맙네. 아람아, 김서방하고 평생 백년해로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이게 아빠의 마지막 육성이었어요. 아빠가 병상에서 내내 하셨던 말씀대로 장례식에서 최대한 울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 없더군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우리 6 식구 먹여 살리느라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만 하신 아버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용돈 문제를 단단히 삐친 시모는 사돈 장례식에도 콧배기를 안 비치더군요.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인간이었죠.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한 1년쯤 됐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며느리야, 내가 다 죽어가게 생겼다. 의사가 갑상선암 초기란다. 어떡하면 좋으니? 나 진짜 죽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구나. 시모라면 치를 떨던 저였기에 당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갑상선암 초기라며 서럽게 우는 시모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긴 어려웠어요.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어머님? 모르는 번호길래 받았는데. 여튼 갑상선암 초기래요. 그럼 지금부터 잘 치료받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외동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의사인데 무슨 걱정이세요. 진정하시고 의사 말대로 어서 수술하고 치료받으세요. 친정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아무리 갑상선암이 워낙 흔하고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일말의 걱정은 되더군요.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 시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죠. 엄마는 크게 놀라시며 걱정하시더군요. 뭐? 암이라고? 아무리 갑상선암 초기는 거의 다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지내온 네 시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구나. 시어머니 주소 좀 불러봐라. 내가 귀한 것 좀 보낼 테니. 아, 엄마. 귀한 건 엄마 드세요. 우리 시엄니는 알아서 잘 챙겨 드실 테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갑상선암 초기에 발견한 거면 100% 다 회복돼요. 엄마와 통화를 한 지 일주일 후 잔뜩 심통이 난 듯한 시모가 절 본인 집으로 부르더군요. 아기와 함께 시모의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친정엄마와 함께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줄 자연산 산삼을 캐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셔서 좀 다치셨어. 귀한 산삼이 워낙 많길래 산삼 따라 계속 위험한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대. 다행히 중간에 큰 나뭇가지에 못이 걸려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다리가 크게 부러지셔서 지금 읍내 병원에 와 있어. 언니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전화한 거야. 뭐라고? 아니 뭔 산삼을 우리 시엄니한테 보내려고. 아, 어떡해 우리 엄마. 상태는 괜찮으신 거야? 생명엔 지장 없고? 응. 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 생명엔 전혀 지장 없고 다리 깁스만 몇 달 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 산삼 가치가 1억 원이래. 시엄니한테 비싼 거니까 잘 드시라고 해. 이래저래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시댁에 도착하여 마주한 시모는 일부러 보란 듯이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야, 이거 네 엄마 전화번호 맞지? 당장 전화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리고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니 사돈,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내가 갑상선암으로 아파 죽겠는데 이런 쓰레기 챙겨둘 여유도 없다고요. 아우, 상자까지도 더럽네. 이만 끊어요.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 살기 어린 눈으로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친정엄마가 보낸 택배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머님, 그 택배 내용물이 뭔지는 알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자연산 산삼 1억 원어치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거 시어머니 드리겠다고 게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 다리가 다 아작이 났다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전화통화 해야겠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한 시모는 당장 쓰레기통에서 택배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어보더군요. 진짜 실한 자연산 산삼이 꽤 많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보자기에 어찌나 정성스레 쌌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왈칵 흐르더라고요. 놀라운 건 시모의 다음 반응이었어요. 또 욕지거리나 할 줄 알았던 시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너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산삼을 캐다가 다치셨다고. 하람아, 내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내 남편 사업 망하고 남편까지 죽고 난 뒤 내 친정 가족들한테도 다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살고 있었는데 너희 식구들은 이렇게도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는구나.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할지라도 암에 걸려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내가 사돈어른 정승이 담긴 이 산삼 먹고 기운 내야겠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도 모질게 굴었구나. 사죄할게. 이 사과를 꼭 좀 받아주렴. 시모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거의 무릎 꿇고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제게 남아있던 시모에 대한 칭호가 반쯤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넘쳐 흘러 시모를 껴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회포를 풀고 시모는 그 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에게 속죄하듯 매일 카톡으로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이 뒤섞인 멘트를 날리는데 아주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라니까요. 매일
사랑하는 며느리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참 부담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네요. 아직까진 반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시모가 변화하여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모의 갑상선 암 치료가 완료되면 모두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시모가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한데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대가족이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모가 그전처럼 나쁘게 흑화하면 그때 또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고자질 하러 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하나 봅니다. 우리 친정엄마의 사랑이 삐뚤어진 시모 마음까지 치유했듯 우리 아들에게도 많은 사랑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